박정숙 씨는 그날 새벽 2시에 혼자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66살. 아파트 작은 부엌. 형광등 하나만 켜놓고 통장 내역서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안경을 고쳐 쓰고 다시 봤습니다. 숫자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자식들한테 나간 돈 1,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통장을 닫고 나서 정숙 씨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 쓴 돈이 얼마지?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는 게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말이 남 이야기 같지 않으십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통장은 늘 비어 있고, 아꼈는데 노후가 불안하고, 어디서 새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어떤 60대는 같은 돈으로 여유롭게 살고 어떤 60대는 같은 돈으로 쪼들리는지, 그 차이가 뭔지 아시게 됩니다. 돈을 더 버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미 가진 돈을 지키고 불리는 5가지 소비 습관입니다. 마지막 이야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정숙 씨는 젊을 때부터 손이 컸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끼고 살았습니다. 남편 월급에서 조금씩 빼돌려 적금을 부었고, 시장에서 물건 살 때 100원도 깎아서 샀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몇 년이 지나면서부터 통장이 조용히 얇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초 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이번에 이사하게 됐어. 이삿짐 센터 비용이 좀 비싸네.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정숙 씨는 대답했습니다. 얼마 필요해? 딸이 잠깐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300만 원만. 정숙 씨는 그날 은행에 갔습니다. 노후 자금으로 묶어둔 정기예금을 해약했습니다. 해약 수수료까지 내면서요. 그러면서도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딸이 필요하다는데 당연히 줘야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 이번엔 아들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에 차 바꾸려고 하는데 조금만 보태줄 수 있어? 정숙 씨는 그 문자를 들여다보다가 핸드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묵직했습니다. 싫다고 하면 아들이 서운해할 것 같고, 준다고 하면 내 통장이 또 비어가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숙 씨는 통장 내역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여다봤습니다. 딸 이사비 300, 손자 용돈 100, 아들 명절 선물 50, 사위 생일이라고 온 가족 외식 20만 원, 거기다 친구 경조사, 모임 밥가, 할인한다고 마트에서 사온 것들, 다 합치면 1년에 1,500만 원이 조용히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숫자를 세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물었습니다. 자기 자신한테, 나는 나를 위해 쓴 돈이 얼마지? 대답이 없었습니다. 진짜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 씨는 잠을 못 잤습니다. 화가 난 게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이 원망스럽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무서웠습니다. 나는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살 수 있을까? 이 돈으로 버틸 수 있을까? 아프면 어떡하지? 혼자 남겨지면 어떡하지? 노후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게 참 이상합니다. 젊었을 때는 막연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눈앞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몸이 아픈 날은 더 그렇습니다. 의료비 걱정, 요양 걱정, 짐이 되는 걱정. 그런데 정숙 씨를 가장 힘들게 한 건 그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자식한테 짐이 되기 싫어서 지금 주는 거라는 생각. 그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잘해줘야 나중에 와줄 것 같아서. 이 마음이 노후 투자처럼 느껴져서 안 된다는 말을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새벽에 혼자 앉아 있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나를 위한 건지, 아니면
버림받지 않으려는 두려움인지 그 질문이 가슴 한가운데를 콕 찔렀습니다.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정숙 씨 이웃의 김혜순, 69살이 삽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아온 사람입니다. 자식이 둘인데 모두 수도권에 살아서 1년에 두세 번 만납니다. 동네 사람들은 혜순 씨를 볼 때마다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은 혼자라 얼마나 외롭겠어. 자식들도 잘 안 오는데. 불쌍하다는 눈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숙 씨가 혜순 씨 집에 들어가 보니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부엌이 깔끔했습니다. 냉장고 안이 정돈돼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손때가 많이 묻은 작은 노트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언니, 이게 뭐예요? 혜순 씨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내 돈 일기야. 매일 밤에 써. 정숙 씨가 들여다보니 날짜마다 지출이 빼곡했습니다. 커피 한 잔도 적혀 있었습니다. 마트에서 두부 하나 산 것도 적혀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 적어요? 혜순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귀찮지. 근데 이걸 쓰다 보면 내가 어디서 쓸데없이 쓰는지 눈에 딱 보여. 감으로는 절대 몰라. 써봐야 알아. 정숙 씨는 멍하니 그 노트를 들여다봤습니다. 자기는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집에 오면서 정숙 씨는 편의점에 들러 노트 한 권을 샀습니다. 1,500원짜리였습니다. 소비 습관 첫 번째, 쓴 돈을 눈으로 확인한다. 돈을 모으기 전에 돈이 어디로 가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통장 내역을 매달 한 번이라도 들여다보십시오. 영수증을 모아두거나 핸드폰 메모에 간단히 적어도 됩니다.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눈으로 보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보면 달라집니다. 보지 않으면 평생 모릅니다. 정숙 씨는 노트를 사고 나서 첫 달, 한 달 동안 쓴 것을 다 적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들여다보다가 멈췄습니다. 마트에서 할인한다고 사왔다가 못 먹고 버린 음식들, 한 번도 안 입은 채 옷장에 걸려있는 옷들, 나중에 쓰겠지 하고 사둔 것들, 적어놓고 보니 한 달에 20만 원이 그냥 새고 있었습니다. 20만 원이면 1년이면 240만 원입니다. 그 돈이 아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었던 겁니다. 가계부를 쓰기 시작하면서 정숙 씨는 장을 볼 때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마트에 가면 그냥 눈에 보이는 것, 손이 가는 것을 담았습니다. 할인 스티커가 붙어 있으면 더 집었습니다. 싸게 사는 거잖아 하면서요. 그런데 정작 집에 와서 냉장고를 열어보면 지난번에 사온 게 아직 있었습니다. 또 사온 겁니다. 결국 버렸습니다. 가계부를 쓰고 나서부터는 장 보러 가기 전에 냉장고를 먼저 열었습니다. 뭐가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것만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록만 들고 마트에 갔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트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1+1 행사 코너가 딱 눈에 들어왔습니다. 참기름이었습니다. 정숙 씨가 손을 뻗으려는데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먼저 집으면서 말했습니다. 이거 이렇게 싸게 나온 거 처음 봤어. 2개 사야지. 정숙 씨도 손이 갔습니다. 그런데 멈췄습니다. 속으로 물었습니다. 집에 참기름 있나? 있었습니다. 반 병이나 있었습니다. 손을 내렸습니다. 계산대에서 영수증을 받아들고 나오는데 아까 그 아주머니가 카트 가득 담아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참기름만 2개가 아니었습니다. 과자도, 음료도, 냉동식품도 잔뜩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그 모습을 보다가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저게 예전의 나였구나. 그날 장 본 돈이 평소보다 2만 원이 적었습니다. 2만 원. 작아 보이지만 한 달이면 4만 원에서 6만 원입니다. 1년이면 60만 원이 넘습니다. 덜 산 게 아닙니다. 필요한 것만 산 겁니다. 소비 습관 두 번째,
필요한 것과 갖고 싶은 것을 구분한다. 마트에서, 홈쇼핑에서, 스마트폰 쇼핑 앱에서 뭔가 사고 싶을 때 딱 한 가지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게 없으면 내일 생활이 불편한가? 대답이 아니오라면 그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갖고 싶은 겁니다. 갖고 싶은 것을 사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다만 충동적으로 사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갖고 싶은 것은 따로 예산을 정해두고 그 안에서 사십시오. 그렇게 하면 사고 난 뒤에도 후회가 없습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정확한 말은 이겁니다. 안 사는 게 제일 싸다. 필요 없는 건 아무리 싸도 낭비입니다. 봄이 왔습니다. 정숙 씨가 오랜 친구 모임에 나갔습니다. 넉 달 만에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반가운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명자가 있었습니다. 명자는 남편이 퇴직 후 사업을 해서 요즘 좀 어렵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자가 새 핸드백을 들고 왔습니다. 백화점 브랜드였습니다. 한눈에 봐도 100만 원은 넘는 것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다른 친구들이 수군댔습니다. 저거 진짜야? 살기 어렵다더니 저건 어디서 났대? 표정에 비아냥이 담겼습니다. 명자는 들은 척도 안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나중에 자리가 파하고 정숙 씨와 명자가 단둘이 걷게 됐습니다. 명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 가방 딸이 생일 선물로 사줬어. 받기 좀 그랬는데 딸이 꼭 받으라고 해서. 그리고 잠깐 걷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수가, 나 요즘 한 가지만 지켜. 내 돈으로는 남 눈치 볼 거 안 사. 내가 진짜 필요한 것만 사. 그게 제일 편해. 정숙 씨는 걸음을 멈출 뻔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서도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 돈으로는 남 눈치 볼 거 안 사. 이 말이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정숙 씨는 자기 소비를 처음부터 다시 떠올렸습니다. 모임에서 먼저 계산한 것들, 비싼 선물을 들고 간 경조사들, 남들이 산다니까 따라서 산 것들, 내가 원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잘 보이고 싶어서였습니다. 뒤처지기 싫어서였습니다. 그게 체면이었습니다. 얼마 뒤 백화점에 갔습니다. 친구 결혼 기념일 선물을 사러 간 것이었는데 손이 자꾸 비싼 쪽으로 갔습니다. 이걸 받으면 좋아하겠지. 내가 아낀다고 생각하면 어쩌지. 그 생각을 알아채는 순간 정숙 씨는 멈췄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친구를 위해 사는 건가? 친구한테 잘 보이려고 사는 건가? 솔직하게 물으니까 대답이 보였습니다. 소비 습관 세 번째, 체면, 소비를 끊는다. 우리 세대는 체면이라는 것에 정말 많은 돈을 씁니다. 모임에서 먼저 지갑 여는 것, 비싼 선물하는 것, 남들이 사는 것 따라 사는 것. 이 모든 게 내 만족이 아니라 남의 시선을 위한 소비입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체면을 위해 돈을 쓴다고 관계가 깊어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돈을 쓰지 않아도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이 진짜 당신 편입니다. 돈을 쓸 때만 연락이 오는 관계는 돈이 없어지면 함께 없어집니다. 그 관계를 위해 노후 자금을 쓰는 건 아무것도 남지 않는 소비입니다. 그해 겨울, 정숙 씨가 허리 수술을 받았습니다. 크게 위험한 건 아니었지만 닷새 입원을 해야 했습니다. 딸은 입원 첫날 잠깐 왔다 갔습니다. 바쁘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일이 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병실 침대 위에서 정숙 씨는 창밖을 봤습니다. 겨울 하늘이 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점심 밥상이 왔습니다. 혼자 먹었습니다. 옆 병실에는 자식들이 와서 법석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 씨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천장을 봤습니다. 퇴원하는 날도 혼자였습니다. 혼자 짐을 챙기고 혼자 택시를 불렀습니다.
집에 돌아와 혼자 짐을 풀었습니다. 부엌에 앉아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울고 싶어서 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흘렀습니다. 자식들이 밉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밉지도 않고 원망스럽지도 않고 그냥 한 가지 사실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내가 돈을 줄 때 자식들이 오는 게 아니었구나. 나를 좋아해서 오는 게 아니었구나. 그냥 각자 자기 삶이 바쁜 거였구나. 이 생각이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나는 내 인생을 위해 지금 뭘 하고 있지? 노후 전문가들이 오랫동안 연구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노후에 돈이 부족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돈을 못 번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쓸 줄 몰랐던 사람입니다. 정확히는 나를 위해 쓸 줄 몰랐던 사람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관계형 소비라고 합니다.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관계를 잃지 않으려고 돈을 쓰는 것입니다. 자식한테 주는 것, 친구 밥을 사는 것, 남들 결혼식 축의금, 남들 보란 듯이 비싼 걸 사는 것. 이 모든 게 버림받지 않으려는 불안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정작 아플 때, 정작 혼자일 때 내가 쓸 돈이 없습니다. 관계를 위해 쓴 돈이 결국 관계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정숙 씨의 병실이 그 증거였습니다. 퇴원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숙 씨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두고 있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강원도 온천.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한번 가보자고 했다가 결국 못 갔던 곳이었습니다. 그게 20년 넘게 마음 한편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전, 정숙 씨는 관광버스 패키지를 검색했습니다. 이틀짜리가 있었습니다. 25만 원이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이 돈을 나한테 써도 되나? 아들한테 차비라도 보내줘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알아채는 순간 정숙 씨는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예약 버튼을 눌렀습니다. 온천탕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뜨거운 물이 허리를 감쌌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됐습니다. 아무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혼자 먹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는데 밥이 맛있었습니다. 밤에 혼자 방에 누워서 창밖 산을 봤습니다. 고요했습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정숙 씨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 이런 거 왜 이제야 하지? 그 생각이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부터 하면 되니까. 소비 습관 네 번째. 나를 위한 소비를 죄책감 없이 한다. 자식한테 50만 원을 주는 건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를 위해 2만 원짜리 화장품을 사는 건 망설여지신 적 있으십니까?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혼자 먹기 아깝다 싶어서 그냥 라면 끓이신 적 있으십니까? 가고 싶은 곳이 있는데 돈이 아까워서 못 가신 적 있으십니까? 이건 검소한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주변 사람도 행복합니다. 스스로를 돌보는 데 쓰는 돈은 낭비가 아닙니다. 그게 진짜 투자입니다. 한 달에 나를 위한 예산을 따로 만드십시오. 얼마든 좋습니다. 5만 원도 10만 원도. 그 돈은 온전히 내가 행복해지는 데만 씁니다. 맛있는 거 먹는 것도 좋고 꽃 한 다발 사는 것도 좋고 오래 가고 싶었던 곳에 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 시간이 쌓이면 노후가 달라집니다. 정숙 씨는 혜순 씨한테 저축 이야기를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언니는 저축을 어떻게 해요? 나는 아끼려고 해도 월말이 되면 항상 없어. 혜순 씨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야 당연하지. 쓰고 남기려고 하니까 없지. 나는 들어오면 무조건 먼저 빼놔. 얼마나요? 나는 20%.
연금 들어오는 날 바로 다른 통장에 옮겨. 그 돈은 없는 돈이야. 없는 셈 치고 살아. 남은 돈으로 한 달을 사는 거야. 정숙 씨는 잠깐 생각하다가 물었습니다. 처음에 빠듯하지 않아요? 빠듯하지. 근데 한 달 지나면 거기 맞춰서 살게 돼. 사람이 원래 있는 만큼 쓰거든.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 신기하게도 정숙 씨는 그달부터 바꿨습니다. 국민연금이 들어오는 날 20%를 따로 계좌에 옮겼습니다. 처음 한 달은 빠듯했습니다. 2달이 지나자 익숙해졌습니다. 3달이 지나자 그게 당연해졌습니다. 반년이 지나고 정숙 씨는 따로 빼놓은 통장을 열었습니다.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숫자를 보고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모인 게 처음이었습니다. 억대의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돈이 생긴 게 기뻐서가 아니었습니다. 이걸 진작 알았더라면 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늦지 않았어. 아직 있어. 그 2가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정숙 씨는 통장을 덮지 않고 한참을 더 들여다봤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자기가 바꾼 시간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소비 습관 5번째, 들어오는 날 먼저 빼놓는다. 쓰고 남으면 저축한다는 생각은 평생 통장을 비웁니다. 남는 날이 오지 않습니다. 사람은 있는 만큼 씁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돈이 들어오는 날 먼저 빼놓으십시오. 금액이 크지 않아도 됩니다. 5만 원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이게 몸에 배면 그 작은 돈이 쌓여서 가장 필요할 때 거기 있습니다. 아플 때, 혼자일 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돈이 있으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으면 존엄이 있습니다. 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돈을 모으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구멍을 막은 사람입니다. 매일 1,000원, 5,000원씩 세는 걸 막으면 한 달에 20만 원이 됩니다. 1년이면 240만 원입니다. 드라마틱한 방법이 없습니다. 새는 구멍을 찾고 막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기억하십시오. 자식한테 주는 돈이 노후를 지키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돈이 노후를 지킵니다. 자식한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내가 무너지면 자식도 결국 힘들어집니다. 내가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돼 있어야 자식한테 짐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자식을 위한 가장 큰 선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입니다. 체면을 위한 소비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모임에서 밥을 사든 안 사든, 비싼 선물을 주든 안 주든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기억에 남는 건 당신이라는 사람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분들, 혹시 지금 통장을 보면서 막막하십니까? 자식한테 쓴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까? 나이가 많아서 이미 늦은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사셨습니다. 새벽에 일어난 날도 있었을 것이고, 아픈 몸을 이끌고 나간 날도 있었을 것이고, 자식 때문에 당신 것을 포기한 날도 셀 수 없이 많았을 겁니다. 그 세월이 허투루 산 게 아닙니다. 그 시간들이 쌓여서 지금의 당신이 됐습니다. 그 당신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게 이미 시작입니다. 정숙 씨는 66에 처음으로 가계부를 썼습니다. 66에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 온천 여행을 갔습니다. 66에 처음으로 자식한테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68이 된 정숙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바꿨어서 다행이야. 더 늦었으면 어쩔 뻔했어. 크게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딱 하나만 해보십시오. 자기 전에 오늘 쓴 돈을 한 번만 적어 보십시오.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주변도 행복합니다. 당신이 편안해야 자식도 마음이 놓입니다. 당신이 건강해야 곁에 있는 사람들도 웃습니다. 그러니 제발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 사십시오.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게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당신의 남은 날들이 따뜻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이 있습니다. 오늘 들으신 5가지 중에서 딱 하나 내일부터 바꿔보실 것을 댓글에 적어주십시오. 나는 내일부터 가계부를 써볼게요. 나는 다음 달부터 먼저 빼놓을게요. 나는 이번 달엔 나를 위한 돈을 써볼게요. 어떤 말이든 괜찮습니다. 댓글에 약속해 두시면 실제로 지키게 됩니다. 혼자 결심하는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비슷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여기 함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